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물러갔는가 했는데 다시 장마 같은 비가 내리고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큰 피해 없이 가을을 맞이하도록 대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대구 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내정자 논란, 그리고 대구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외압 논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뉴스민 전영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태우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주제. 사실 온 나라가 굉장히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 특히 국방부가 논의를 시작한 지 정말 빠른 속도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겠다고 밝혀서 처음에 논란이 일었는데 이게 정리될 시간도 없이 벌써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이게 단순히 흉상 치우겠다,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역사 평가를 다시 하겠다, 이런 거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육군사관학교는 지난달 말일이죠. 그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단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 육사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5분의 흉상은 육사 안에 두기는 두지만 그 역시 육사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해군 잠수함이죠. 홍범도 함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시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서 공산당원의 이름을 딴 우리 잠수함은 어색하다며 이름을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여당 쪽에서는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야당은 역사 쿠데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갈려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는 8월 29일 서울문화방송의 장인수 기자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 장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킨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깜짝. 국방부는 어제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이 동일한 공적으로
2차례 훈장을 받았다며 훈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홍 장군은 1962년과 2021년에 각각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육사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을 장교를 키우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또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육사의 이런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육사에는 홍범도 장군 이외에도 독립군들의 흉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좌진, 지청천 장군 등 5명의 그런 흉상이 있는데요. 이들 흉상은 육사 졸업생들과 또 육사의 교직원 의견을 들어서 육사 안에 다른 장소에 모실 장소를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당연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국민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여권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 이런 목소리 나온다는데 천 기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홍 시장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7일에 글을 남겼는데 이 굴곡진 역사의 희생양이셨던 독립투사분이었고 이 박정희 대통령 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이 보수 정권 내내 훈장도 추서하고 이 수십 년간 노력해서 유해봉안에서 현충원의 안장까지 한 이 봉오동 전투의 영웅을 당시로는 불가피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삼아서 흉상을 철거한다고 연일 시끄러운데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지 참 할 일도 없어요. 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만들 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해방 전의 작고에서 북한 정권의 수립이나 6.25 전쟁과도 상관이 없다.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 친일 매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눈 감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국회 국방위원장도 여러 차례 지냈었고 이 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단호한 태도를 취했었는데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민생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일부 뉴라이트 사관에 따른 행동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국방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백선엽 장군 동상 설치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승만 기념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태우 기자, 네. 일종의 이념 전쟁, 역사 전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해방 전후사는 좀 많이 복잡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깨알처럼 아는 국민들이 드물 수 있습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떠나고 있는 민심을 걱정하고 있겠죠.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떠나는 민심을 이런 방법으로 결집시키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에서 이태우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역사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독립운동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1919년 3.1운동 직후에 무장 독립투쟁으로 수렴이 되거든요. 무장 독립투쟁, 비정규군 이것이 지금 우리 국군의 뿌리까지 이어진다라고 봐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 지청천 이범석 장군은 강력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우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자진, 이혜영 장군은 민족주의자에서 무정부주의자로 이후에 활동이 바뀌게 되고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맞았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기 전에 당시에 독립을 원하던 목표는 이 5분이 같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앞에 흉상을 설치한 것이었거든요. 이 독립유공자 기준 역시 해방 이전 조건은 관계없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은 이롭게
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서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지난주 저희들이 다뤘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이 사실상 정해졌는데 논란이 됐던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출신이시죠. 박진우 사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천 기자. 네, 가장 최근에는 이 박진우 사장이 청도공영공사 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한 상황이고요. 이 청도공영공사에서 이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이 특별 성과급을 챙기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쓰는데 그동안 적자가 감소하면서도 이 계약서 상대로라면 퇴직을 하고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적자가 350원을 기록을 했고요. 또 김하수 청도군수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8월 29일 대구 MBC 김은혜 기자 보도를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쓰고 당시 박진우 이사장과 간부 9명이 경상북도에 허가 없이 외부기관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진우 당시 이사장은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발령을 내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작된 감사였는데 이후 경상북도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2번이나 보냈는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출령 기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1차적으로 들었어요. 이후 박진우 전 이사장은 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고 청도군 보조사업으로 적자를 면하는 구조인데도 청도군과 특별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맺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이은 논란에도 박진우 사장은 다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대구시는 최종 후보자 2명 중 박진우 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여러 문제성 이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판단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내정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사장은 1999년에 당시로서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40대에 신협중앙회 회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연임까지 성공을 하는데요. 개인 비리와 또 부실 경영으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난 이후에는 횡령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2008년에 사면 복권됩니다. 그 이후에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시절에 경상북도의 여러 요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방 저희들이 본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에 나오는 그런 문제로 2021년에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청도군과 특혜성 계약도 썼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13조 특별성과급인데요. 특별한 성과를 내면 청도 군수와 특별계약에 따라서 특별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전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특별한 성과를 내면 성과급을 가져가는데 성과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량이 늘면 증가한 액수의 5%를 성과급으로 챙깁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특별 성과급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내면 순이익의 2%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네, 이게 지금 박진우 사장이 경영할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죠? 맞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구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천 기자. 네, 임기상으로는 어제 임기가 시작이 됐고 내일 취임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종적으로 후보 2명 중에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달 25일에 후보를 확정해서
이 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대구시 의회가 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아직 효력이 없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절차도 못 거치게 됐는데요. 이 대구시 관계자는 저희 뉴스민과 통화에서 여러 이슈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경상북도와 이 청도공영공사 또 본인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임기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지금 좀 삐끗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무더위 쉼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더위는 물러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무더위 쉼터 이야기를 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 기자. 네. 쉼터가 운영이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다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지요? 네, 제가 좀 이번에는 특별한 취재를 했는데요. 대구 남구의 앞산마을 방송국, 서구의 달성토성마을 방송국의 이 주민들과 함께 무더위 일대 7월 말 8월 초 취재를 했습니다. 이 무더위 쉼터가 보면 주로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동네의 경로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95곳, 남구가 53곳이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무더위 쉼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대안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본인들이 당사자일 때 취재를 하게 되면 밀도가 아주 높아지는데 나름 이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착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뜻깊은 취재 같아요. 어떤 운영 실태 어떻습니까? 네, 가장 많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경로당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용 주민은 대부분 회원이고 서성이는 주민이 있다가도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 무더위 쉼터 지정은 되어 있지만 별도 지원도 없고 관리 지침도 없어서 경로당 운영자가 문을 잠그거나 열거나 하는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용 시간도 고지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가 무더위 쉼터인지 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내부 안내 편말이나 별도의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서 잠깐 앉았다가 물 한 잔 먹고 가는 정도.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좀 어려운 공간이라고 이 주민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야간에도 그래도 공유 공간 이용해서 무더위 쉼터 운영한 곳도 있다지요? 네, 대구 서구 비산 2, 3동의 경우에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먼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보자라고 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젊은 50대, 60대 주민들이 야간에 모여서 저녁밥을 만들고 노년층에게 현수막 하나를 달고 홍보를 했는데 약 50명 정도가 일주일 내내 찾았다고 합니다. 예산은 모두 이 150만 원을 들였는데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었다고 하고요. 무더위 쉼터 지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이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내년 여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하신 두 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 여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토크와이드에서는 이번 사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0일이죠.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 진상을 조사하던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너무 이제 무리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묘하게도 대통령의 외압이라는 박 대령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질적으로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구속영장. 이 보면 국회에서 또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것을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청원이란 걸 등록을 해서 노력을 하신 끝에 등록이 됐어요. 실제로 몇 명의 동의가 모였고 국정조사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5만 명의 시민들께서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동의 청원에 참여를 해주셔서 청원이 성사가 되었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되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실 박 대령을 비롯해서 박 대령 외에도 군에 실제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었던 수사관들이나 군 검사들 그리고 이런 실무진들의 이야기가 전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군 내부에 있는 현역 군인들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국회로 불러내서 과연 이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기회의 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빠르게 지금 좀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정조사가 내부에 있는 얘기들을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군인권센터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검과 국정조사 둘 중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있었던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는 최초의 특검이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2022년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1년의 사이에 관련자들이 핸드폰을 다 바꾼다던가 이런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현역 군인인 상황에서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들이 자유롭게 진술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불러내서 이들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역할로서 국정조사를 전 단계로 밟고 국정조사의 결과로 특별히 수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을 때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련된 사람들이 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어떤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적으로 볼 때 실효성을 따져볼 때도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근데 여기서 일단 급한 것과 이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훼손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먼저 확인을 하고 이후에 특검을 추진하는 게 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민주당은 특검 얘기만 할까요?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 빨리 시작하면 될 텐데. 이제 당초에 국정조사 동의 청원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아마 특검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그 뒤에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온 만큼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이제 각 정당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국정조사는 사실 특검과 같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국회가 진실을 이야기할 사람들의 방파제가 되어줬으면 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는 말이죠.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처럼 보입니다. 지난달 말에 해병대 수사단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일단 그때 조사할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첩이 됐었죠. 그러다 다시 찾아가긴 했지만 사건 원인 조사하던 중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단계를 거쳐서 보고를 다 했고 결국 최종 결재자인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급제동이 걸렸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항명 얘기들이 있었고 보직 해임되고 처음에는 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죄로 바뀌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뭔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점, 그다음에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보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군의 수뇌부와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가 계속 갈리고 있고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로 초점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박 대령이 그 사단장 등을 포함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판단하게 된 것이 어떤 독단적인 판단이라던가 박 대령의 뭐 다른 이유가 있는 판단, 뭐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이 굉장히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고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군인권센터에서 공개를 한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해군 검찰단에서도 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법리 검토를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군 내부의 정상적인 수사 단계 절차에서는 상부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국방부 장관 역시 그러한 판단에 동의를 해서 결재를 하고 수사 결과를 국회에 가서 브리핑하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결정이 뒤집히게 되고 판단이 바뀌게 되는 데에는 비정상적인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 합리적인 추론이고 실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뒷받침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 8명 중에서 대대장 2명만 직접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축소 불가피하게 이런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스스로 수사 외압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당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제기되었다는 의혹의 핵심인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윗선을 빼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첩을 하기 이전에 이미 외압이 이제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놓은 결과는 결국 국방부가 원하던 결과를 입맛대로 그대로 맞추어 가지고 내놓은 수사 결과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그 가이드라인대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 대령이 애초에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었는데 사단장, 여단장 혐의 사실이 빠질 것이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 말이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내용을 국방부가 다시 이렇게 손대도 되는 겁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민간 경찰에다가 사건을 이첩을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첩을 한 사건은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 진행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중지시키고 기록을 회수해갈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을 한 것이고 사실상 이것은 기록을 회수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기록을 탈취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단지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그냥 장관의 명으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군에도 군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을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된 것과는 다소 다른 행태들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결재를 했어요. 한 사안을 하루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결재를 뒤집은 것도 이례적인데 이 번복한 지시를 구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당일 박 대령한테 항명죄를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집단 항명 수괴죄입니다. 이거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명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 언론들에서 지금 수사에 외압이 작용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지 않다면 장관이 하루 만에 뒤집을 가능성도 없고 그 과정 내에서 항명했다고 바로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붙여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핵심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단장 박 대령의 경우에는 항명을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항명죄는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항명죄로 벌을 받게 되면 군인의 신분을 즉시 잃게 되고요. 연금도 박탈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할 이유가 박 대령에겐 없었던 것이죠. 다만 수사단장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뿐인데요. 그런 성실하게 이행한 수사의 결과를 장관도 확인을 했고 결재를 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날 바로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그 결재와 뒤집기의 사이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그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벌을 주면 대한민국에 사단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장관을 연결해서 바로 시정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절차와 이전의 과정들을 뒤집고 결정을 번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관이 왜 결재를 번복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한 대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수사 외압이 작동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계신데 대통령실은 국회에 나와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거의 전부 다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 심지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군인인권센터에서는 최근 기자회견 열고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 형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권력자가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권력자가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한 권력 형범죄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수사 결과 받아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로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보도들도 여럿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경로, 어느 정도로 이 보도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 확신하시는지요? 아니면 믿고 계시는지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진술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서로 하는 말이 바뀌고 누구는 한 일을 누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등 서로 입이 맞지 않아서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읽힐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관계를만 보더라도 국가안보실에서 이 사건 수사에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의 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개입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일련의 여러 정황과 그다음에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는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압의 정점에는 대통령실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복잡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인권센터가 참 복잡합니다.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 그리고 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고요. 경북경찰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 경북경찰청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에서 곧바로 반발하는 논평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상북도 경찰청장을 저희가 고발을 했던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 결과와 그다음에 관련된 서류들을 국방부 검찰단에 그냥 내준 부분은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첩이 된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경상북도 경찰청은 그 이후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기록을 가지러 갈 테니 기록을 열어보지 말고 수사를 진행하지 말아라라는 유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단에서 기록을 가지고 간 뒤에는 이 수사 기록 이첩받은 뒤에 이첩 서류를 사본해 놓았던 것을 그냥 다 폐기해 버립니다.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게 함부로 넘겨주고 폐기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장도 지금 이 수사 외압의 상황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체가 외압 사건과 결부가 되어 있고 그 외압으로 인해서 이 사망 사건의 원인이 공정하게 잘 규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압에 관련되어 있는 경북경찰청장이 스스로 이 사건 수사를 다시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구경찰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구경찰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바로 경북경찰청에서 중복되는 사건의 수사를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사팀까지 꾸려서 실제로 지금 해병 1사단에 수사관들을 파견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대구경찰청에서는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유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두 경찰청 간에 사건 정리를 하지 않고 서로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되게 황당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경북경찰청장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꼼수가 담겨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은 단순히 군대에 가 있던 군인 한 명의 사망 사건이 아니고 우리
작게는 지금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그다음에 전 국민이 언제라도 내 아이가 이런 동일한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 사건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를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들이 뭐 알려진 내용들이 많지만 서로 주장이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주로 군인권센터에서는 수사 지금 소속 부대 장병들이 제보를 해준 내용, 그 당시에 소속됐던 부대원들이 제보해준 내용, 그다음에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 이런 내용들, 본인들이 실제로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과정을 본 부대원들, 그다음에 그 속에서 오고 간 카카오톡 내용을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민 지원 투입 과정,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그 생생한 내용들, 제보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드러난 문제점은 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최상병 사망 사건 과정에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구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인재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대다수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는 수준에 있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이후에 이제 저희 군인권센터에 최상병의 동료들, 같이 근무하던 장병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최상병 소속 중대에 그 대민 지원 공직 카톡방 내용을 제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갔던 상부의 지시 사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사단장 등이 내린 지시 사항에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대민 지원 나간 병사들이 어떻게 하면 외부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언론이 왔을 때 어떻게 군인답게 잘 처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지시가 많이 있었고, 그 더운 날 대민 지원을 하면서 스카프로 얼굴을 다 두르고 하라고 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혹시라도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이유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수색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중수색을 지시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물이 불어난 하천에 아무런 안전장구도 없이 그냥 수중수색을 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조에 능숙한 소방관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예견된 사고일 수밖에 없었고,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지휘부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장병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일 아침에도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실제 수중 수색하는 모습을 보고받으면서 안전장구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민 지원을 나갔을 때 제대로 된 지원이나 대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임무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지휘계통상에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처음에 수해 복구하러 가는 줄 알고 나간 거죠. 근데 갑자기 수중 수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수중 수색을 한다는 것과 그냥 대민 지원, 그야말로 수해 복구하러 나갔다는 거는 흩어진 물건들 치우고 혹은 무너진 뚝을 그냥 쌓아 올리거나 이런 정도 가볍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언론 노출을 통한 다른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종자 수색을 하러 간다는 것을 현장에 장병들이 알게 된 것은 작업에 투입되는 당일 새벽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해 복구를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장비도 그에 맞춰서 삽이나 뭐 이런
복구 장비만을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실종자 수색의 성과를 통해서 누군가 그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 만들기 위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이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보면 최상병 말고 7명이 더 물에 빠지는 최상병 말고 7명이 더 물에 빠지는 그래서 휩쓸려 실제로 갔다고 하지요. 이런 현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은데 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이제 2명 정도가 50m 가량을 떠내려가게 되고 최상병과 이 2명 외에도 5명 정도가 물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총 8명이 급류에 휩쓸릴 뻔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에는 사실 사람이 휩쓸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는 수중 수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 수색을 무리하게 투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수중 수색을 지시하게 되는 과정에 사단의 윗선이 다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정도의 이 책임 소재, 명령 개통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책임 소재가 어디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미 드러나 있는 증거나 자료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이 외에도 사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단장 등의 지휘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사 자료가 100페이지가 넘는다라고 하고 수사단 외에도 해군 군검찰에서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법리 검토를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군이라는 특수성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이런 외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이 거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성폭력 범죄, 군인들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해병대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을 됐고 기초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난 내용을 경찰에다가 이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항상 군 관련 얘기만, 이 군에 발생한 사건 관련 얘기만 나오면 동반되는 얘기, 기사화되는 내용도 대부분 뭐냐면 은폐, 축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 끝에 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런 사건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종합하자면 군 사법수사 체계의 종합적 파산 선고라고 보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때에도 군의 사법수사 기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국회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이 당시에도 원안은 군의 사법수사 기능을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전부 민간으로 이관하자라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열심히 반대했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관할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국방부와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에 그냥 굴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서 정상적인 이첩 절차 과정에서 그냥 상부를 빼고 초기에 이첩을 했었더라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소상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 오작동되고 있는 것을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양심에 기대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군 사법수사 기능이 과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 없이 그럴 수 없다라는 답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당초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딛고 군사보건법을 개정을 했음에도 여전히 그 타협안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군 사법수사 기능을 군에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 전면적으로 평시에는 민간으로 다 이관하는 것을 재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크와이드는 고 최상병 사건 진실 규명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시고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평가되는 박정희, 문재인 정부에서 훈장을 받았고 독립운동의 상징 중 한 분이었던 홍범도 장군이 이념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국민을 참으로 난감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이념을 거론하면서 이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념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념의 차이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늘 존재합니다. 이념에 쓰인 이자는 옥돌에 드러난 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돌에만 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태에도 이런 결이 있습니다. 정치나 전쟁 등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실천에도 존재하는 이 결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홍범도 장군의 동상철거로 빚어진 이념 논쟁의 갈래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원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공개사안은 좋은 길잡이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